CPX를 다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작년에 준비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실기시험 도입의 의미라고 이제 장황하게 붙여놨지만 사실은 이제 학제랑 많이 연관이 있죠. 앞으로 인턴이 없어지게 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진로적인 측면을 부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기 실습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부터 술기를 잘 수행을 해야지만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체제가 되었어요. 실제로 작년에 들어온 인턴 선생님들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어느 정도 먹힌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시는 97%까지 붙었는데 실기가 92%, 3% 정도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좀 낮아졌죠. 이게 아마 어색해서 처음이라서 준비를 잘 못한 측면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실기시험이 더 쉽죠. 왜냐하면은 범위가 필기시험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필기시험 중에서 실기를 해야 되는 내용만 뽑아서 실기를 보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1차 진료의로서 환자를 만났을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자꾸만 여러분을 전문의로 만드는 것에 포커싱을 두지 않고 있고요. 훌륭한 GP로 만드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나 이런 실기의 어떤 술기 같은 것이 1차 진료의로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또 자꾸 포커싱이 되는 것이 막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을 확실하게 하라는 쪽으로 계속 교육이 갈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오스키랑 CPX의 큰 틀로 나뉘는데, 오스키는 그냥 테크닉을 보는 거죠. 단면적인 테크닉을 보는 거고, CPX는 환자를 만나서 끝까지 어떻게 하나 그 과정을 보는 거고요. 12문제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CPX가 6개고 오스키가 6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는 한 100수십 가지 정도죠. 항목이요. 그 중에 여러분은 무작위 선별을 해서 6문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6문제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CPX가 10분을 하고 나와서 5분 동안 CPX에 관련된 쪽지 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다시 5분 동안 오스키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세트를 6번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2시간 반 정도를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입장을 해서 CPX를 보고 쪽지 시험을 치고 오스키를 풀고, 다시 CPX를 보고 쪽지 시험을 치고 오스키를 풀고, 이런 것을 6번 반복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하루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타임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오전 2타임, 오후 1타임. 근데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장소는 국시원에서 이제 2장소에서 나눠서 보실 거고요. 감독은 국시원 직원들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시기는 이제 다음 달 정도 공고가 나서 다다음 달 정도 이제 칠 텐데,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을 가지고 하니까 2달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졸업하신 학교별로 이제 무슨 학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청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가용한 날짜를 하루 택하시면 돼요.
한 번 붙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 번 면제가 되죠. 그 붙은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지각하면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천재지변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그 대기 장소에 들어가는 시간을, 그게 입장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꼭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항목은 다 여러분이 갖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 항목들은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 풀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링이 된 게 CPX 주제가 56개고 오스키가 40개죠. 근데 이제 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이제 증가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텐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6개를 무작위 추출해서 보게 되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6개를 무작위 추출해서 보시게 됩니다. 시험도 보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텐데요. CPX를 면담한 결과를 쓰라는 거죠. CPX, 그 환자랑 얘기를 나눈 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추정을 어떤 진단을 붙여야 되겠는가. 대개는 그 5분 내에 써야 되니까 5개 정도 미만으로 적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프레션을 바탕으로 어떤 더 검사를 해서 그 인프레션을 축소시켜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떤 치료 플랜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각각 뭐 3개나 5개 미만으로 쓰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무작위로 출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무거나 막 뽑는 것은 아니고, 그 문항 CPX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죠. 그래서 뭐 정신신경계다, 순환호흡계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6개로 나눠서 그 6개를 무작위 추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신경계 중에서 급성, 만성 건강관리, 말기행동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급성 그런 CPX 문항이 선택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순환호흡계에서 어떤 사람은 만성에 대한 문항이 선택이 되는 거. 이것이 그날 정해집니다. 무작위로 돌려서 그날 아침에 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요 그 진료의 정석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요, 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금 진료 수행 지침의 챕터 총론에 보시면은 그 진료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변형을 시켜서 면담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임상 현장에서 이런 양식이 다 지켜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짧은 시간에 이거를 축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시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뼈대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죠.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궁금하지 않아서 그래요. 외워야 되는 거고 해서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하지도 않다고. 왜 궁금하지 않은 걸까요?
써먹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면요,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잘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이에 있는 거를 머릿속에 바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당장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써먹을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어지럽게 되는 것 같은데요. 불과 이제 1년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써먹게 될 내용이니까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잘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면담을 시작할 때는요, 순서대로 가면 되죠.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CPX 현장에서는 가급적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점표가 이러이러한 항목을 채점하게끔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사를 잘 하였느냐, 이름을 물어보았느냐, 소개했느냐, 이런 것까지 채점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루틴하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식상하긴 하지만 끌어나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면담을 시작하는 거는 어떠한 CPX 주제에도 공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나만의 멘트를 사전에 좀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계속 리피트해서 써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환자랑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성함을 물어봐야죠. 한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개 씨와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의 그런 인상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저는 학생의사입니다. 제가 이제 예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좀 표현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라는 이제 형식적인 멘트라도 이제 던져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야죠. 왜 병원에 앉는 건지,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인지, 거가 뭔지를 이제 크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커다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오픈 퀘스천으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병원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크게 이제 질문을 던져서 환자가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질문을 이제 잡고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커싱을 맞춰서 계속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폐쇄형 질문을 던지면은 포커싱을 뭘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으로 가셨다가 점차 포커싱을 잡아가면서 폐쇄형 질문으로 그것을 확인하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속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안 좋으신 거죠?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명치가 아프십니까? 위가 아파요. 그러면은 위가 어떻게 아프세요? 뻐근하세요? 더부룩하세요? 속이 미식미식거리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예, 아니요 질문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의 말을 접수했다는 것을 계속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환자의 말에 반응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말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빈혈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빈혈이 있다라고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지럽다는 말을 빈혈이 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빈혈이 어떤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라고 설명을,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환자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절 말을 늘어놨으면 의사가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지요. 저런 것은 저런 것이지요.
제가 이러하게 보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요약해서 환자한테 확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혹시 얘기 안 하신 거 있으세요? 다른 거 불편한 거 있는데 말씀 안 한 거 있으세요? 라고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구난방으로 정보를 수집한다기보다는 어떠한 그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옛날에 어땠는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 어땠는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일목요연하겠죠.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로 이제 넘어갈 때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다른 오프닝 멘트를 좀 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환자를 만나실 때는 전반적으로 환자의 입장에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가 불편하는 것을 커버를 해주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속이 안 좋다라는 말을 하는 환자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죠. 왜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환자가 저는 늘상 밥을 먹으면 속이 안 좋습니다. 속에 뭐가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옛날에 잘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분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힌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병원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직장인이 병원 한번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병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떤 병원은 토요일 오전까지 하잖아요. 다 근무 시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자기가 일할 때 병원 한번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납시다 라고 할 경우에 그 환자가 다시 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저도 병원 한번 가려면은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을까 말까요? 시간이 너무 안 돼서요. 보통의 직장인들은 훨씬 더 그렇겠죠. 자, 환자가 이제 걱정하고 이런 것을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환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걱정되시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환자가 이 진료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죠. 저는 예전에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분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를 다 했어요. 머리 사진도 찍으시라 그러고 치매 검사도 받으시라 그러고 했는데 많은 분이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코스트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에 대한 그런 것을 이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체크하실 건 없는데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셔야 되니까 코스트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이 좀 실제로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 진료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자의 사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 진료라든지 검사라든지 치료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 맞게끔 치료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 환자하고 얘기한 바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는 협심증이 의심이 되는데요. 협심증이라고 하면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르시죠? 협심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협심증이라는 것은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면서 통했을 때는 그 가슴이 안 아프다가 통하지 않으면은 가슴에 통증이 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라고 할머니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호자분한테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환자가 접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설명한 것을 환자분들이 반도 못 가져갑니다. 거의 모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른 것이 무엇인지, 다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답을, 질문이라든지,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의사의 미스거든요.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끊임없이 얘기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환자가 얘기한 것과 의사가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중풍이 의심이 돼서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MRI? 돈 없어. 찍을 수가 없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자가 혼자서 왔는데 입원을 할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입원을 하려면은 보호자가 동반이 돼야 되잖아요. 보호자 모시고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혼자 사는데? 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 맞추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의사가 제시하고 있는 치료 방법을 환자가 얼마나 따를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약을 드리는데 약 매일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연히 처방을 했으니까 환자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자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많은 부분은 약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환자가 약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실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3번 드시는 약보다는 2번 드시는 약이 좋고 2번 드시는 약보다는 1번 드시는 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끝내실 때는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얘기 안 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등등의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해서 요약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또 우리의 계획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분 동안 하실 수 있겠어요? CPX 10분 안에는 신체 검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다 물어보시는 거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콕 집어서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걸 탁탁 물어보시고
정보를 탁탁 끄집어내시고 필요한 검사를 탁탁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탁탁 하고 이렇게 10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쪽지가 문 앞에 붙어 있을 거예요. 들어가실 때요. 간략한 정보를 주고요. 바이탈 사인을 같이 제공하죠. 그래서 뭐 병력과 신체 검진을 하고 진단에 대해서 환자와 교육하고 상의하라. 이런 것을 10분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나와가지고는 다시 자신이 이제 내린 진단과 추후의 검사 계획에 대해서 필기로 쓰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자, 문 앞에 여러분이 서셨을 때요. 일단은 주어진 몇 줄의 정보를 가지고 1분 동안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항목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쪽지를 보고 우리가 5, 60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탁 연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항목 중에서 뭐뭐뭐뭐를 감별해야 되지 라는 것을 떠올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손으로 적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면서 해도 돼요. 적은 거요. 예.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를 하고 소개하고 눈을 보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픈 퀘스천을 던지고요. 계속 감별 리스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감별 리스트의 감별 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오픈과 클로즈 퀘스천을 섞어서 던지시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배려하고 경청하는 것에 대한 특정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20%에서 많게는 40, 50%까지도 체크가 되죠. 어떠한 시츄에이션이냐에 따라서 이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이 더 많이 측정이 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시츄에이션에서는 이러한 비중이 낮겠죠. 근데 정신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학생이 자기만 얘기하고 끝내거나, 말을 자르거나, 재촉하거나, 그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칼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 써서 설명하시면 그것도 역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참 힘드시겠습니다라는 말을 이거는 아무리 많이 써도 전혀 여러분한테 손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끼지 마세요. 이런 말을요. 이제 병력을 청취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신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죠. 신체 검사를 할 때는요,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자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럼 알겠어요. 이제 옷 걷어보세요. 라고 바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환자가 거부감을 많이 갖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검사는 이러이러한 검사인데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혹시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시행을 하시는 것이 평가 항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외래 진료에서 할 수 있는 신체 검사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어떠한 환자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배가 아프다고 하는 환자한테 배 안 만져보면은 그거는 그 항목에서는 빵점이에요. 신체 검사 항목에서는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 환자한테 다리를 만져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청취한 히스토리하고 검사를 한 소견을 종합을 해서 이러이러한 병이 의심이 되는데 지금은 의심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필요한 이제 랩 같은 걸 해야겠죠. 랩이나 이미징을.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땡 치면은 나와서 쪽지 시험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쪽지 시험을 보실 때는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매하게 쓰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철자 틀리면은 틀리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약자도 부정확한 약자를 쓰면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개수를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5줄이 있는데 5개를 안 쓰고 한 줄에 5개를 쓰게 되면은 마음씨 좋은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그 한 줄에 하나만 쓴 게 인정이 돼요. 채점을 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파워에 있는 약자 쓰시면 안 됩니다. 파워에 나오는 약자는 공인되지 않은 약자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약자를 쓰실 때는 교과서에 있는 약자를 쓰셔야 돼요. 진단계획 중에 혈액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혈액검사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혈액검사 중에 어떠한 혈액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소변검사도 스판 유린이냐 24시간 유린이냐 다르잖아요. 영상검사도 무수한 어떤 부위에 어떠한 이미징을 찍을 것인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쓰셔야지만 그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스키는 대학 교수가 채점을 하고요. CPX는 환자가 채점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환자가 채점합니다. 그래서 배우인데요. 그 사람이 채점표를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 의사가 나한테 이거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 계속 머릿속에 채점표 가지고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다 녹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채점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돌려보면서 채점을 하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오스키가 300점이고요. CPX가 600점이에요. 오스키가 한 문제에 50점이고 CPX는 100점이죠. 그 중에 히스토리하고 검사한 것이 70% 정도고요. 그 다음에 환자랑 얼마나 라포를 잘 맺었는지가 한 20% 정도고요. 필기시험 본 게 한 5% 정도예요. 그리고 CPX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가중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연교육이나 음주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정보 수집도 중요하겠지만 이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이 비중이 많이 높아져요. 40%까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학교 지침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스키는 다 맞춰야 되고 CPX는 반 맞추면 된다고. 그런가요?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스키하고 CPX는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몇 점을 넘으면 합격 이런 게 아니고요.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자르면 되겠구나.
라고 이후에 합격선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난이도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없죠.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의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시험 문제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남들이 하는 것 정도로만 하시면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채점은요, 물어볼 거 꼭 물어보았는가? 검사할 거 꼭 검사하였는가? 검사할 때 태도가 괜찮았는가? 그리고 환자한테 친절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yes, no로 하게 되고요. 어떤 거는 3단계 채점, 어떤 거는 4단계 채점을 하게 되죠. 자, 환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잘 물어봤는가, 필요한 것을 꼭 물어보았는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않았는가, 이상한 거 물어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말을 잘 들어주었는가. 내가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접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었는가,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었는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나랑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가, 이런 것을 4단계에 걸쳐서 측정을 하게 되죠. 자, 신체 진찰할 때 태도는요,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검사할 때 이렇게 둘레 쳐주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못 보게 쳐주었고 손 닦고 검사했는 것인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죠. 물어볼 거를 물어봤는가, 검사할 것을 검사했는가, 알아듣게 얘기해 주었는가, 친절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잘 때려 맞췄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쪽지 시험에서도 우리는 진단을 맞추라고 하지 않고 비슷한 가능한 진단을 3, 4개 쓰라고 요구를 받는 거죠. 진단을 맞추는 거는 결국에는 이 현대의학에서는 랩과 이미징이 들어가야지만 거의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래에서 10분 동안 얘기한 것만 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명의 중에 명의겠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의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필기시험 따로, 실기시험 따로 이제 합격, 불합격 정하고요. 다 본 다음에 점수를 체크를 해서, 올해의 평균은 이 정도군요.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데요. 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은, 대체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붙여야 되고 몇 퍼센트 정도 떨어뜨리면은 가장 그냥 적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퍼센트를 정합시다. 라고 해서 퍼센트를 정한 다음에 그 점수를 커트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선 심의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한 다음에 국시원장이 그럼, 올해의 합격률은 몇 프로? 하면 그 점수가 이제 커트라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못 보면요, 커트라인이 낮아집니다. 다 같이 잘 보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좀 약간 특이한 거는요, 각각의 문제, 우리가 12문제를 보잖아요. 그 문제의 각각의 합격을 또 결정하고 총합의 합격을 또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간 이상은 봐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기법을 이제 수정 엔고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나중에 여러분 성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각 문제에 대한 평균 점수 이런 것을 가지고 12개에서 몇 개를 통과했는가 이런 것도 보고 12개 다 합쳐가지고 총점이 몇 점인데 합격선 이상인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을 깔고요. 오늘 하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좀 알아야지만 물어볼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볼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거랑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알아도 환자 앞에서는 당황하고 이제 멍해지기 때문에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는 수가 많죠. 특히 시험 상황일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이거 시험 못 보면 완전 망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한 아는 것이 막힐 우려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혼자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자기가 환자한테 설명하는 연습, 물어보는 연습 이런 걸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사람하고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세요. 그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이런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은 너가 환자해라, 내가 의사할게. 내일은 너가 의사해, 내가 환자할게.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많이 연습을 하던데요. 그 나중에 실기에 대한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짝을 맞춰서 하려고 해요. 제가 환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 올해 졸업한 학생들, 인턴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만든 겁니다.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 좀 적으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적은 내용들이에요. 루틴한 거는 외워두세요. 외워서 그냥 써먹으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세요. 늘상 써먹던 거 계속 써먹으면은 술술 나오거든요. 근데 별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를 시험 장소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그냥 체화시키면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진단 기준입니다. 진단 기준에 맞춰서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정신과 CPX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미징이나 랩을 통해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본 걸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 대해서 물어봐서 거기에 해당되면 진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 항목에 대해서는 꼭 진단 기준을 외워두세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은요, 내가 채점한다면은 내가 채점자라서 옆에서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매길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나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의 경우는요, 기분 저하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기분 저하라고 했을 때 기분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요, 일단 그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신과 진단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삶에 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안 좋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데 잘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냥 우울한 거죠. 진단 기준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하다고 얘기했을 때 단지 우울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정신질환이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의 원인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다룰 얘기들입니다. 정신과가 아닐 수도 있겠죠. 정신과가 아닌 거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기분이 저하가 됐다는데 기분이 저하되는 상황은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과가 아닌데 기분이 저하되는 상황이요. 여기 다 있네요, 밑에. 혈당이 떨어지면 당연히 머리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저하가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를 태우는 호르몬이죠. 그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기분이 저하가 되죠. 기분을 저하시키는 약을 먹었을 경우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세 항목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환자가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환자가 있고, 손이 떨리는 환자가 있는데요. 각각 CPX에 다 들어갑니다. CPX에 56가지 항목 중에 3항목이에요. 이런 사람을 감별을 잘 하셔야죠. 감별을 하려면은 일단 피지컬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온 사람한테 CPX 들어가서 공황장애구나. 됐다. 라고 하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만 쫙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을 때 일단은 공황장애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하트 프로블럼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인 그런 심증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하트 프로블럼일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안 했을 때는 다 의사의 미스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이로이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트레머가 손이 떨린다는데 과연 손이 어떻게 떨리는지를 직접 보셔야 돼요. 트레머 체크하는 것은 다 아시죠? 네. 이렇게 뻗으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트레머 있으시네요 라고. 물론 트레머가 있는 거긴 하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트레머 있다고 체크를 하면은 그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마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예전에 학생 모의 평가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멘트를 넣은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응급실에서 죽기 위한 행동을 했거나 죽고 싶다면서 온 사람을 이제 거의 만나실 텐데요. 교과서의 야만은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꼭 찍어서 물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임상에서는 물어보기가 참 거북한 경우가 많죠. 내가 이거 물어봐도 되나? 물어봤다가 이제 버럭할 수도 있겠고, 그랬을 경우에 가장 스무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멘트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환자가 이상하게 반응하는 환자는 별로 없겠죠.
자, 검사에 대해서는 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정신과에서 하는 특별한 검사는요, 심리검사가 있죠. 심리검사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좀 쓰이는 것이 너무 뭉뚱그려서 쓰여서 심리검사 안에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는 좀 구분이 됩니다. 심리검사는 지능이라든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성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인지기능 검사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카그니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지력이 떨어져 온 사람한테는 심리검사랑 인지기능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긴 하지만 인지기능 검사가 기본으로 깔린 다음에 심리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울하다, 불안하다, 소리가 들린다, 누가 날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인지기능 검사는 옵션이고 심리검사가 메인이죠. 다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룰 내용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CPX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어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에 대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영어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원칙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굿 프레젠테이션의 원칙인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약간 좀 놀랐는데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 좀 되더라고요. 강사가 얘기하는 것에 50%를 접수하면은 훌륭하게 접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요. 많이 접수하면 50%, 60%라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그런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0%, 60%를 최대한 높이려면은 정보를 무한정 제공을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그냥 필요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전달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필요한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 반년 이상 남았잖아요. 반년 남았나요? 이번에 언제 보세요? KMA? 실기 말고 필기는 언제 보죠? 1월인가요? 네. 그러면 반년이 덜 남았네요. 그런데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외워야 될 것을 많이 전달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는요, 저도 많이 그런데요. 내가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지레짐작을 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써먹으셔야지 제 지금 오늘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다 물어보세요. 예. 한 10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핸드아웃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핸드아웃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근데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게요.